네, 정치권 인물들의 본색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김태형의 인물 본색. 오늘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분석할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전 사실 주관 심사가 인물 분석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주관 심사는 오히려 집단 심리, 이제 아, 사회와 인간 집단들의 심리의 관계, 이런 게 제 주관 심사인데, 집단 심리. 그 국민인의 집단 심리 너무 궁금하긴 한데 제가 이따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뭐 한국인의 집단 심리라든가, 아, 이런 쪽이 더 관심사인데, 네, 뭐 인물들이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내란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특검에서 15년을 구형했는데 관련 영상부터 보실게요. 네,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무회의 상황 여전히 기억 안 나십니까?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네, 15년 구형 정말 속보 뜨면서 엄청 화제가 됐습니다. 다들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엄청 실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내란 음모 혐의만으로도 20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최순실 같은 경우는 25년 네,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한덕수의 죄는 훨씬 더 엄중한데요. 그렇죠. 실제로 내란을 시도했고, 뭐 지금 공범이죠, 드러나는 것에 공범. 의하면 공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너무 형량이 적은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저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에 뭐 15년 나오고 2심에서 좀 올리고 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이번에 최초의 구형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내란 종사자들 중에서는. 그래서 다른 재판에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칠까 봐 다들 그 점을 굉장히 그렇습니다. 우려하시거든요. 예. 왜냐 윤석열 사형 나와야 되는데 사형 무기징역인데 그렇죠.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과연 윤석열 제대로 맞습니다. 구형할까? 이런 네.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특검이 좀 명확한 역사 인식과 이 내란 청산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임하고 있느냐 하는 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구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좀 많이 파견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의심도 들고요. 아,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더 국민을 열받게 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 저 포함해서 전 지금까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네. 내란 그 12.3 이후로 계엄의 불면증과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생기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저도 맞습니다. 그렇고. 근데 맞습니다. 본인이 계엄 충격으로 기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딴 식으로 발언하면서 네.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기억에 맥락이 없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덕수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가 계엄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멘붕이 와서 그때부터 기억이 정상적이지 않고 뭐 일종의 이제 기억상실증 같은 게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엄 충격의 기억 상실 이렇게 얘기하죠. 멘붕 기억상실증인데요, 신조어로. 아, 멘붕 기억 상실증. 왜냐하면 자기가 멘붕 상태여서 그렇다고 예,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은 뭐 일단 정신의학 쪽에는 없는 용어죠. 예, 아, 존재할 수 없습니까? 없는. 그러면 당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없어졌다.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말.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할 수 없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네. 즉 그 자리에서 네. 국무회의 자리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한테 처음 계엄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아서 기억상실증이 왔다라고 하면 대화가 불가능해요. 거기서 이상민하고 막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뭐 누구랑 한 15분 정도 대화하는 장면도 나오죠. 네. 그리고 선택적 기억 상실인 게 본인한테 유리한 거는 기억이 나고요. 네. 유리하지 않은 거는 기억 안 난다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대화를 한 걸 보면 기억상실증이 온 게 아니죠. 기억상실증이 왔으면 대화가 안 돼요. 자기가 한덕수인 줄도 모를 테니까. 나는 덕수인가 상목인가 뭐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군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 회의 참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야말로 정말로 기억상실증이 왔다면 병원 가야죠. 그렇죠. 예. 근데 앉아서 문건도 받고 읽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히히덕거리기도 하고 그렇죠. 다 CCTV에 다 나와 예,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기억상실증이 왔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제가 볼 때 한덕수의 기억상실증은 CCTV가 공개되면서 온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진짜 충격을 받았을 때는 네. 계엄 얘기를 들었을 때가 아니고요.
CCTV가 공개됐을 때 아, 진짜 충격을 받은 건 CCTV 공개. 예. 자신의 그 거짓말들. 범죄 현장 거짓말이 다 드러나서 그렇죠. 멘붕이 왔고 기억이 안 나. 그때부터 이제 기억을 안 하기로 한 거죠. 기억 안 할 결심 선택적 기억 상실. 상실 아닙니다. 상실도 아니고. 안다는 척 하는 거죠. 아, 안 한 척 연기. 예. 이쯤 되면 배우를 해야겠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열심히 쳐서 나름대로 역시 나는 기름장어답게 이번에도 잘 빠져나갈 수도 있을지 몰라 이런 기대를 했을 수 있는데 갑자기 CCTV가 공개되면서 다 물거품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네. 그때부터 충격을 받고 야 이제 안 되겠다 생각 안 난다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좀 뇌에 손상이 온 것처럼 막 아픈 척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하는 말은 불리한 말을 하기 싫어서 거짓말, 이제 기억 상실이 왔다고 저렇게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멘붕이라서 기억 안 난다. 이제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말도 있고 이건 어떻습니까? 아, 국민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이것도 아, 거짓말입니까? 그래 당연하죠. 그것도 거짓말이죠. 어떤 점에서 거짓말일까? 아, 죄송 안 해요? 한덕수가 네. 계속 자기는 계엄을 반대했고 네. 또 계엄 때문에 이제 상처 있고 고통받은 국민들께 죄송하단 말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게 진심이라면 네. 적어도 국무회의 자리에서 윤석열이 너무 무서워서 대놓고 저항을 못했다. 그러니까 반대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기에는 뭐 손을 들고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거의 윤석열과 삿대질을 해가면서 고함을 치면서 싸우든가 이런 걸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CCTV를 봤을 때 그런 장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윤석열한테 험악한 표정이나 인상을 쓰는 장면조차 없어요. 그냥 아주 즐거운 이 국무회의, 화기애애한 국무회의가 진행되죠. 근데 그게 무슨 반대입니까? 일단 반대가 아니죠. 그러면 뭐 한덕수가 자기 시그에 반대를 했다 마음속으로 앞에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반대했다. 그렇다면 계엄이 실패한 다음에 그게 행동으로 드러났어야죠. 그렇죠. 네, 끝나고 나서 한덕수가 곧바로 사과를 한다든가 나는 진짜 반대했는데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에 벌써 반성을 시작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네. 저도 그래서 국회에 문 앞에 있으면서 집에 못 들어간 이유가 계엄 해제 의결 한 다음에 바로 뭔가 조치 군인들이 여전히 국회 앞에 있었고요. 네. 그때 몇 시간 지난 후에야 그게 완벽히 이제 끝난 종료가 선언이 됐잖아요. 네. 그럼 그 기간 동안 윤석열과 한덕수는 뭘 했을까? 내업을 지속할 궁리를 하고 있었겠죠. 아, 그러니까 한덕수가 만약에 진짜 반성하고 반대했다면 그 시점 늦어도 군인들이 철수해서 안전해졌다고 한덕수 겁쟁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비겁한 어디서 그걸 보셨어요? 겁쟁인 거? 뭐 일단 한덕수 질문 같은 데 그것도 거의 회피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헌재에서도 위증도 하기도 했고 태도도 네.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발끈하긴 해도 전반적으로 자기 주장을 세게 하는 쪽은 아니죠. 네, 그 재판장 앞에서 이제 고개 숙이고 그랬죠. 네, 그런 식의 처신을 하는 사람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겁나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못했고 아, 또 군대가 아직도 국회 앞에 있어서 반성을 표현하지 못했다면 군대가 철수한 이후에는 했어야죠. 근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뭐 또 그렇다 쳐요. 근데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돼서 한 일을 보십시오.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반성하면서 종식하기 위해서 활동했나요? 아니면 내란을 지속하기 위해서 행동했습니까? 내란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헌재 재판관 문제 가지고 계속 윤석열 탄핵에 유리한 쪽으로 시간을 끌다가 결국엔 탄핵까지 당했죠. 거기에다가 조희대랑 짜고 대선 후보로 출마까지 했습니다. 네. 이 내란 반성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반성한다는 말의 무게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행동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지 맞아요. 이 입질 하나, 주둥이질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한덕수는 말로는 맨날 반성한다, 뭐 죄송하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한덕수 구형에서 저는 그런 것들이 빠졌다고 봐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맡은 뒤에 내란을 지속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헌재 재판관 임명을 뭐 이제 악의적으로 딜레이시키고. 지연시킨다든가, 네. 또 뭐 조희대랑 짬짬이해서 대선 후보 출마하는 과정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전혀 수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국무회의 것만으로 지금 구형을 때린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또 그것도 추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자기 한 거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부작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처벌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시점이 들기도 합니다. 한덕수 총리하면 사실 진보 보수 정권의 핵심 관료로 활동을 했고 굉장히 네. 엘리트 가도를 달렸던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내란 방주범으로 피고인으로 그 처지가 바뀌었죠.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책임 총리로서 우리의 국익과 그리고 국민을 우선하는 그러한 그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꽃가마만 탔던 한덕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란의 키맨이었죠. 또 호남 광주 내려가서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저 인간 왜 저러는 겁니까? 뭐 한덕수의 별명이 뭐 다 아시겠지만 기름장어 아니겠습니까? 아 기름장어예요? 예, 별명.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오던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예, 이 기름장어라는 별명이 그 외모만으로 얻을 수 있는 별명이 아니에요. 행위가 그랬다. 아, 그렇죠. 살아온 인생이 그런 거죠. 그래서 생긴 거 갖고 붙인 별명이 아니고 한덕수의 인생이 거의 이제 뱀장어처럼. 근데 뱀장어인데 최근에 이제 기름까지 발라져 가지고 더 미끌미끌해진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주먹으로 때려도 이게 안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속 기회주의적으로 처신을 하면서 요리조리하면서 승승장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선까지 그럼 도전했던 이유가 본인 살 길을 그러니까 해놓은 범죄 행위가 있으니까 살 길 찾기 위해서 도전한 걸로 봐야 될까요? 아, 줄 선 거예요. 줄 그쪽이 섰다고요? 그쪽이 이길 줄 알고 뭐 딴 거 없어요. 한덕수의 인생은 간단합니다. 이기는 쪽이 줄 서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계속 승승장구 해온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것을 좋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네, 한국에서의 어떤 여야의 관계라는 것은 정치적 차이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소위 이제 민주 진영의 정부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이 있는 이런 정부들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쪽은 거의 극우파쇼 정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 이념이나 입장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극명하게. 그러니까 약간 비슷해서 옮겨 다닐 수 있는 정당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뭐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두고선 정권 교체에 따라서 그렇다면 대체로 정치인이라면 나름대로 자기도 정치 철학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입장,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 같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민주당에 있던 사람이 저쪽 국힘당으로 간다. 이거는 사실상 변절이죠. 변절이고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 이런 그걸- 게 없다고 봐야죠. 그냥. 그걸 버리는 거죠. 네. 어찌 보면. 그러려면 아예 처음에 여기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 그 거죠. 영혼 없는 관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국힘에서 일로 넘어오는 것도 그쪽 입장에서 볼 땐 변절이에요. 네, 그렇죠. 변절자들 양쪽에서 네. 까마귀. 근데 이 한덕수는 무슨 정부냐와 상관없이 그냥 발탁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쪽 정부가 들어서든 딸랑거렸다는 얘기인데요. 아, 그렇네요. 예, 이거는 마치 옛날에 일본 식민지 시절에 관리하던 사람들, 높은 관료하던 인간이 껍빛단리. 해방되고 나서 또 관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때 만약에 친일파였으면 숙청이 되든가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거꾸로 진짜 독립운동가들이라든가 애국자들이라면 일본 정부 하에서는 관료를 맡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런 소신 따위는 한덕수에게는 없다. 네, 본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그렇습니다. 엘리트 관료의 모습인데 네. 국민의힘 참 운명이 기구했습니다. 24시간 안에 김문수, 한덕수, 다시 김문수로 가는 네. 이러한 24시간 만에 대선 후보가 바뀌는 현상들을 보면서 다들 경악했거든요. 그랬죠.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한덕수가 이제 패착을 한 게 있다면 바로 김문수가 얼마나 꼴통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도의 꼴통인 줄 알았더니 김문수는 한 수 더 뜨는 완전 꼴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무대뽀로 밀고 들어오면서 대선 후보직을 사실상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그래서 한덕수의 작전에 큰 차질이 생긴 게 바로 김문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덕수 입장에서는 야 내가 그동안 줄 잘 서고 잘 해왔는데 어떻게 김문수의 저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말년의 인생이 참
꼬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입당하자마자 대선 후보에서 거의 이건 기네스 후보감이다 이렇게 소문이 돌기도 했고 그때 한밤중에 새벽 입당이었죠. 네, 한밤중에 쿠데타를 일으킨 네.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초유의 후보 교체로 인해서 이제 회자가 됐고 지금은 이렇게 범죄자 신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참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 한덕수가 그리고 아까 그 호남 사람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네, 왜 그런 거예요? 원래는요 네. 자기가 호남 출신인 걸 철저히 숙였습니다.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전에는 계속 네. 숙였어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호남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김대중 정부 때. 그때는 호남 사람인 걸 밝히는 게 유리하니까 또 밝혀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그러다가 또 한동안 언급 안 하고 숨기다가 광주에 가서 박대를 받으니까 그때 또 호남 사람이란 걸 팔아먹어요. 저런 인간들을 보통 이제 우리는 간신배라 그러죠. 예, 자기 고향을 팔아먹는 놈들 그리고 고향의 이름에 먹칠하는 인간들이라고 네, 이제 얘기하는 맞습니다. 건데 한덕수는 정말 기회주의자의 산 징표라 그럴까요? 네. 예, 기회주의자들이 이제 우리도 한덕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근데 말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기회주의자는 끝이 좋지 않다 네. 하는 것을 또 한 번 역사 앞에 보여주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역사 앞에 심판 받을 거라 고대를 하면서 다음 넘어갈게요. 조국. 정말 압도적인 득표율로 드디어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조국 대표 당선 소감 먼저 듣고 오실게요. 정치는 국민의 하루를 책임지는 것이다. 조국 혁신당은 국민의 삶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민생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국민은 이제 내란 청산 이후의 세상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입니다.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포인트 국회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전략을 짜고 난 뒤에 저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는 그때 결정할 것입니다.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혁신당 전체의 이번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게 98% 압도적인 네. 물론 단독 후보긴 했습니다만 득표율로 당선됐는데 사실 강미정 대변인 사건이 있잖아요. 성비위 사건.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된 매듭이 지어졌는지도 국민들도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았다. 네. 좀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좋은 해결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 네.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조국 대표에게 물표가 쏠렸다는 얘기는 조국 혁신당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장점은 조국 대표의 이 지도력이 워낙 강력하다. 인기가 너무 높다. 그래서 조국 대표가 만약에 잘한다면 군소리 안 나오게 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조국 혁신당이 조국에게 너무 의존하는 당. 그러니까 그쵸. 조국 대표의 인기라든가 인물 정당이 돼버렸죠. 그렇죠. 네. 뭐 지명도라든가 네. 이런 거에 너무 의존하는 정당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 정말로 잘해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 지지에다가 뭐 이제 팬덤에다가 좀 제가 안 좋게 보는 광신적 사랑 같은 것도 섞여서 이런 압도적 지지가 나오는 것인지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조국 대표가 잘하는데 계속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뭐 그거는 뭐 본인이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못하고 사고치고 막 이러는데도 유지가 된다면 이건 조금 위험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조국 대표가 일단 민생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거는 저는 핵심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에서 공화당 쪽이 다 졌고 민주당 쪽이 이겼는데 네. 그 민주당 쪽에서 특히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 맘다니 같은 사람들이 네. 당선됐는데요. 그 사람들이 당선된 이유가 민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민생을 너무 악화시켜놨고 맘다니 같은 후보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걸 제시했기 때문에 돌풍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생 문제를 거론하고 거기에 집중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 자체는 뭐 저는 잘 세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지금 내란 종식이 지지부진하다는 게 그쵸. 국민들로서는 가장 안타깝고 1년이 다 되고 천불이 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앞장서서 우리가 뭘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고 그렇죠. 내란 청산 이후에 그 세상을 궁금해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국민 정서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물론 내란 이후의 세상에도 관심이 많고 사회 대개혁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란 종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면 네.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고 연설 스타일은 이건 좀 딴 얘기인데 그 예전에 그 윤석열하고 싸울 때 네.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네. 스피치 방법 바꿀 필요가 스피치 있다. 방법을 좀 바꿨으면 네.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막 세게 얘기하고 윤석열 까면 네. 좋은데 네. 이제는 정권도 교체됐고 당대표가 됐고 했기 때문에 좀 온화할 때는 온화하고 부드럽고 농담도 좀 하면서 때에 따라서 강하게 좀 치고 나가는 연설 방식을 바꾸면 어떨까. 좀 뭐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강약과 중간약 이런 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정청래 대표와 이제 당 대표의 당선 11개월 만에 복귀를 했잖아요. 인사하는 네. 자리에서 둘의 신경전이 좀 있었다고 하죠. 관련 영상 짧게 보실게요. 우리 민주개혁 5개 정당이 함께 손을 잡고 정치개혁을 담은 원탁회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뒤 반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답보 상태입니다. 조국 혁신당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아니 시작은 우리는 동지라고 하면서 해맑게 악수하더니 네. 저렇게 청고서를 들이미니까 굉장히 정청래 대표 불편한 기색을 보였거든요. 네. 이 자리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쨌든 뭐 신경전을 벌인 자리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두 사람이 이렇게 동지라고 마냥 그 좋게 악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국 대표가 제기한 문제는 맞아요. 원탁회의 만들었을 때 네. 약속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된다면 그거 얘기할 수 있겠죠. 게다가 그 원탁회의는 조국 혁신당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당, 진보당이라든가 이런 야당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원탁회의 정신을 좀 고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네. 생각은 들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어른스럽게 받았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잘 진행되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 우리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다. 이렇게 했으면 아주 무난하게 대화가 진행될 만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 우리 까고 다니더라 너희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조금 쎄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당대표 당선되자마자 정치 개혁을 미루는 민주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비난에 들어가니까 이제 네. 당에서도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일 텐데 이번에 그 김현철 씨,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네. 씨가 민주당을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당 지도부가 참가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 틈을 노린 걸까요? 조국 대표 나는 김영삼 퀴즈자 YS의 DNA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런 얘기를 왜 했습니까? 묻고 싶어요. 저는 언제부터 조국 대표가 김영삼 퀴즈였고 YS의 DNA가 있었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지만 네. 저는 김영삼을 계승하겠다는 말은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김영삼은 그 전에 일정한 공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또 야당 대표로서. 그러나 3당 합당 다시 얘기하면 그야말로 손잡을 수 없는 자들에게 투항하고 손을 잡고 3당 합당을 함으로써 한국 역사에 심각한 오점을 남긴 사람이고 그리고 부산 경남을 소위 지금과 같은 보수의 아성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영삼의 말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결코 좋게 평가할 수 없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DNA를 갖고 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YS의 DNA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좀 자해적인 얘기일 수가 있거든요. 아마 민주당의 실책을 틈새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YS 서거 10주기에 참가를 안 했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 나는 김영삼의 당당한 퀴즈다. 오히려 민주당이 못한 걸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난 YS DNA가 있어.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고 한동훈이 부산 출마 치아라 봐 이러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 조국이. 그런 목적이라면 저는 잘못 잡았다 포인트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결점을 비판할 때는 예를 들어 내란 청산을 열심히 안 하고 있다. 그렇죠. 뭐 특별재판부 지금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니 YS 장례식 참가 안 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걸 갖고 자꾸 차별하려고 얘기하다 보면 말실수도 하게 되고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차별화를 좀 굵직굵직하게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민주당에게 답답함을 느끼는 걸 좀 조국 혁신당이 제기하면서 네.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엔 부산을 찾은 조국 나는 김영삼 퀴즈라고 천명을 했는데 앞으로의 정치 행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긴 하네요. 네. 네, 지금까지 김태형의 인물 본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